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 미국 유학도 안 갔다 오고 저는 대학을 24년 6개월 만에 졸업한 사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 개헌을 반대하면서 시위를 주동했다고 무기정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재적을 2번 됐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들어갔는데 공장에서 해고를 2번 됐습니다. 감옥을 2번 갔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세진전자라고 구로공단에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저도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도 서울은행에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제 동생도 성남에서 노조하다가 감옥을 2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 중에서 저만큼 노조 죽기 살기로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민주노총을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정교조 아주 초보 때부터 정교조를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민중당을 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좌익을 24년 하고 이게 안 되겠다. 이거는 도저히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길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우익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좌익을 하다가 소련이 망하고 철의 장막이 걷히면서 그 속을 들여다보고 여기에는 평등도 없고 여기에는 정의도 없다. 그것을 깨닫고 저는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그때는 민주자유당, 민자당에 옆에 바로 옆에 있는 부천 소사 지역 최기선 인천시장이 시장 가면서 비어있던 그 자리에 제가 들어와서 국회의원을 3번 하고 경기도지사를 2번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서울시장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됐으면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 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살아왔던 길은 좌익 24년, 우익 24년 이렇게 제가 운동을 했는데 저는 그야말로 운동권입니다.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1세대가 누구냐? 제1선구자가 이승만입니다. 저는 2년 반을 징역 살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5년 7개월간 감옥을 살았어요. 저보다 2배하고도 7개월을 더 많이 사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형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완전 반역죄예요. 고종이 뭐가 필요하냐? 이승만 대통령 아시다시피 양녕대군의 후손으로서 전주 이시 왕손 출신인데 왕조를 폐지해버리자. 자기가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왕이 뭐 필요하냐. 미국은 왕이 없이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았어도 이렇게 축음기 같은 것도 잘 만들고 사진기도 잘 만들고 자기가 눈이 아픈데 병도 잘 고쳐주고 다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왕제도가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식으로 아예 근대적인 국가제도로 바꾸자. 그러니까 고종이 볼 때 반역 아니에요. 왕조를 없애자니까. 그래서 사형을 받은 겁니다. 사형받아서 그러다가 나중에 감형이 3번 감형이 됐습니다. 선교사들 감형을 해서 5년 8개월 징역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과정을 쭉 같이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조선시대 아시죠? 대한민국 광화문에 가보면은 이순신 장군 동상이 앞에 쫙 서 있어요. 한산섬 지키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조선왕조 시대 분이죠. 그리고 세종대왕 앉아 계시죠? 세종대왕도 조선왕조 시대죠. 지금 여러분 조선왕조를 살고 계세요? 대한민국이죠? 북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잘 맞추는 분은 제가 나중에 책을 한 권 이렇게 선사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나라 이름이 뭡니까? 야, 이거 다 맞추시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목사님 그동안 7강한 보람이 있으십니다. 딴 데 가면은 한 분이나 두 분도 말씀 못 하시는데 여기는 뭐 거의 90%가 정답을 다 맞춰보시네요. 오늘 제 이야기하는 거 조금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입니다. 조선이라는 국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의 황제가 해 뜨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해서 아침조자, 아름다울 선자. 그래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하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은 겁니다. 대한, 한 중에 칸 중에 아주 큰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한 겁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그 조선이라는 명칭보다는 대한이라는 명칭이 더 괜찮은 것 같죠? 그 요즘엔 또 이제 고려 뭐 하자는데 연방 이런 거 하자는데 나라 이름을 자주 바꾸는 거 저는 반대. 우리 당도 제가 들어온 다음에 25년 만에 당 이름을 5번 바꿨어요. 선거 한 번 지고 나면 바꾸고 또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보다 한 2배 더 자주 바꿔요. 그래서 이 장사 못하는 사람이 신장기업 자주 하고 상호 자주 바꿔요. 삼성은 절대 일제시대보다는 삼성 이름 안 바꾸죠. 아무리 이건희가 잡혀가도 또 이재용이 잡혀가도 이름 안 바꿔요. 이름 자주 바꾸는 사람, 저는 친구 중에서도 이름을 너무 자주 바꾸면 안 믿어요. 왜? 뭔가 사기성이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아주 위대한 나라고 이름을 잘할 건데 문제는 이 조선이 왜 망했느냐.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요. 어디서 했느냐? 이 한반도 안에, 우리 조선 땅 안에서 전쟁을 했어요. 누가 이겼죠? 일본이 이겼어요. 이것이 4,000년 역사 만에 처음이요. 일본이라는 외놈, 섬나라, 조그마한 나라가 거대한 종주국, 동양 문화의 중심, 그 중국 대륙의 청나라를 한반도에서 붙어가지고 깨버렸다. 이게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거 간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왜? 한국을 누가 먹느냐? 이 조선 반도를 누가 먹느냐는 걸 가지고 여기서 붙어서 싸우는데 청나라가 이긴 겁니다. 일본이 이긴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이겼느냐? 여기 보시다시피 명치유신을 했는데요. 명치유신하고 26년 만에 청나라를 깨버렸습니다. 명치유신이 뭐냐? 그것이 바로 자기네 나라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을 근대적인 교육, 정치, 제도로 전부 과학기술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 바꾼 겁니다. 그전에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청나라에 가서 사서상경 읽고 그냥 뭐 여러 가지 기존에 우리가 과거 시험하는 이런 식의 공부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는 그 앞에 와서 페리 제독이 와가지고 대포를 쏘는데 군함에서 대포를 빵빵 쏘니까 엄청나게 뭐 폭발력이 크고 뭐 바다에 떨어져도 이 파도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위력이 있거든. 저게 뭐냐?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배워서 바로 힘이 세지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들도 이 영국, 다른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것처럼 자기들도 세계를 지배하는데 어디서부터? 바로 옆에 있는 한국부터. 그래서 정한론, 한국을 정복하자. 정한론이 바로 명치유신의 그 주역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시다 쇼잉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서양을 따라 배워가지고 강대국이 되면서부터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을 먹자. 이렇게 해서 제국주의가 돼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청나라가 대원군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버티고 있으니까 싸워가지고 청을 물리치면서 조선을 손 떼라. 그래서 이제 손 떼게 하고, 근데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걸 아관 파천. 러시아 공사관이 지금 덕수궁 바로 뒤에 거기 있죠. 그리로 이제 덕수궁에서 그리 도망을 들어갔어요. 러시아가 보호해주지 않겠느냐. 근데 이 고종이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제 일본이 붙는 겁니다. 그래? 그럼 한번 붙어보자. 러시아하고 전쟁을 했는데 요즘에 돈스코이. 여러분 보시죠? 사기단. 돈스코이 바로 울릉도 그 러시아 함대가 거기에서 스스로 침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전쟁 물자나 이런 게 들었다고 침몰시키고 전쟁에 졌어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러시아 싸움에서는 바로 여순반도하고 여러분 아시는 대련 있는 그 요동반도 그쪽에서 상륙작전에서 일본군이 약 한 3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러시아를 물리쳤어요. 그 또 일본이 이겼어요. 그 일본이 이제 이 동양에서 가장 강한 청을 4,000년 만에 깨고 여기에 진출하려고 하는 러시아를 깨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할 나라가 없잖아요. 조선은 할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그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조선도 좀 바꿔보자 이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는 미국 편에 붙었어야 되는 겁니다. 일찍이. 왜? 미국은 먼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영토적으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가장 당시에 발전하고 있는 신흥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조금만 밝았으면은 당연히 미국한테 붙어가지고 미국한테 우리나라를 좀 보호해달라. 뭐 그래도 해줄지 안 해줄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갔으면은 일본 식민지는 안 됐을 건데 잘못해가지고 고종이 그 이제 외교적인 판단을 못해. 그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처음에 어디로 붙었냐? 청나라로 수천 년 붙어 왔죠. 먹었죠. 그 청나라하고 원래 수천 년 붙었으니까 계속 그리 붙어 따라가야 되겠다. 결국 청나라를 일본이 깨가지고 손 떼고 그 다음에 러시아 붙고 이러다가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선교사를 보내는데요. 미국 선교사들은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은 기독교 정신과 개화사상이라는 것은 뭐냐? 개화사상은 그 상투 자르고 또 당시에 우리나라는 노예가 한 10%의 노예가 있었어요. 세종대왕 때는 약 40%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때 가장 노예를 많이 만드는 제도를 여러 가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조선시대 국민의 거의 40% 이상이 노예이다가 갑오경장 이후에 많이 개선이 돼서 한 조선 말에는 한 10%의 노예가 있습니다. 저도 경상북도 그 영천이라고 거기 제 고향인데 거기에도 어릴 때 이야기 쭉 들어보면 종, 노예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노예는 값이 얼마냐? 사고 팔아요. 말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는 노예가 비싸요. 그 다음에는 뭐 논밭, 토지가 비싸요. 그래서 그만큼 노예가 중요한 생산수단이 됐던 겁니다. 그런 제도를 하고 또 갑오개혁을 통해서 1894년에 과거 제도도 없애고 상투도 자르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래도 그 변화라는 게 금방 안 돼요. 자,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갑오개혁으로 과거제가 없어지니까 이분은 187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19살, 우리 나이로
20살 때 과거제가 없어져 버리니까 과거를 계속 봤어요. 13살 때부터 과거를 봤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왜? 그때는 뭐 이미 다 점 찍어놓고 하지. 조선 말기에 너무나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과거가 공정한 실력으로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될 만큼 워낙 총명한 사람이에요. 한시도 잘 짓고 지금도 그 해놓은 보면 잘했어요. 그래서 과거 제도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제 과거를 통해서 출세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과거가 없어지니까 배제학당, 아펜젤러가 만든 지금 배제학당 여러분 정동교회 있죠? 정동교회 그 옆에 배제학당 지금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 역사박물관식으로 배제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총명하게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영어 선생을 또 들어 학생이 바로 선생이 됐어요. 몇 달 배워서 바로 선생이 됐어요.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협성회라는 거는 이거 이제 토론회인데 처음에는 작게 토론을 했는데 워낙 이제 같이 이게 활성화를 잘 시켜가지고 당시에 토론이라는 이런 분위기는 없었는데 잘 됐어요. 그 다음에 189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판 일간신문, 매일신문이라는 것을 창간을 했어요. 그 매일신문이라는 거는 여기 있죠. 요게 매일신문. 조그마한 거 4페이지짜리. 요게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 여러분 독립협회도 아시겠죠? 독립협회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주역이에요. 서재필 박사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주역입니다. 그 당시에 불과 20서너 전은 이런 때였는데 이 만민공동회는 종로에 보면은 종로에 보신각 종 치는 데 있죠? 그 자리가 바로 만민공동회 자리인데 거기가 조선시대에 원래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그런 육주비전 이래가지고 거기에 공식적인 장사가 가능한 그런 4대 문안의 시장, 그게 바로 그 보신각인데 그쪽이에요. 거기에서 장날 장 보러 오는 사람들을 앞에 연설을 하는데 이승만 연설도 잘해요. 그래서 10,000명이 모였다 해서 만민공동회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나, 외국의 침략을 어떻게 막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래서 잡혀가고 이래 됐는데 아까 말씀대로 쿠데타 음모로 종신형에다가 마지막 그 판결이 곤장 100대를 받았는데 곤장 100대 맞으면 보통 죽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좀 힘 좀 쓰고 이래가지고 뒷돈도 좀 넣고 이래가지고 좀 살살 맞아서 죽지는 안 하고 그냥 살았다고. 그렇게 다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저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왜냐? 감옥에 가면은 저는 이제 서대문 구치소에 그때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가니까 책을 안 주고 성경만 줘요. 그래서 볼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경만 읽었어요. 근데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구약 같은 거 그전에 제가 읽을 땐 잘 몰랐는데 감옥에서 읽으니까 이게 샥샥 빨려들어요. 너무나 절망하니까 주여 저를 괴롭히는 저 나쁜 놈들을 뭐 벼락을 치게 해주십시오. 뭐 원수의 제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원수의 상을 차려주십니까?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읽어보면 속이 시원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감옥에 들어가서 이분이 자기가 죽음을 이제 사형도 받고 이러니까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실한 신자로서 발전해서 그 안에서 선교를 40명이나 해서 근데 40명인데 보통 선교사들도 1년에 한 명도 선교 못 하는데 감옥 안에서 40명을 그냥 포섭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꺼번에 감옥에서 40명을 선교했다는 이 자체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선교사에서 획기적인 성적이 되는 그런 실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 살 때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는 여기 보시죠. 제일 왼쪽에 저기에 여기 쇠로 이렇게 묶어, 이 사형수들을 가장 위험 분자들이 이렇게 쇠로 묶고 있어요. 그냥 딴 사람은 이렇게 그냥 한복 입고 있는데 얘는 묶어 놓고 목에 칼도 씌우고 이렇게 있었죠. 이 사람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감옥 생활에서 상당한 정도로 글도 쓰고 영어 사전도 만들었는데 ABCD EF. 지금 여러분 이화장 아세요? 이화장이 종로에 가면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그냥 치면 나와요. 이화장. 그 이승만 대통령 감옥에서 만든 영어 사전 ABCD EF까지 만들었어요. 그건 이제 일본의 사전, 미국의 사전, 선교사들 도움 받아가지고 F까지 하다가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야, 이거 사전 만드는 게 아니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자. 그래서 책을 그 다음에 완성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미국을 나라 발전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식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왕 같은 거 없애버리고 대통령 뽑고 그 다음에 의회도 만들고 법원도 딱딱 독립해가지고 미국식 기독교 입국, 미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낸 그 산실이 한성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서울구치소에서 2번 들어가 봤는데 서울구치소에서 제가 살 때만 하더라도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제 얼굴에 막 구데기가 기어다녀요. 그 화장실 같은 데 있는데 그 화장실이 전부 재래식이니까 옛날에 수세식이 없잖아요. 화장실이 방 안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구데기들이 그냥 막 올라와가지고 그냥 얼굴에 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더럽고 뭐 쥐도 다니고 이러죠. 그런데 한성 감옥은 그보다 서울구치소보다 훨씬 열악했어요. 근데 거기서 안 죽고 5년 7개월 살았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또는 선교사들이 수발을 잘해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살려주셨는지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석방이 돼서 그냥 있으면 너 또 잡혀가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미국에 뭐 특사하러 간다 이러는데 그거는 그렇고 사실은 유학을 보낸 겁니다. 당신같이 영어도 잘하고 총명하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공부밖에 돼 있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한 게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배지학당처럼 학교를 세운 거, 하나는 세브란스처럼 병원을 세운 거. 이 2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 선교하는 가장 강력한 그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병원.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학사, 하버드 대학 석사,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 박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는 바로 윌슨 대통령,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있어요. 윌슨 대통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미국의 영향을 받아 영세 죽는 이 좋은 논문을 써서 박사가 되는데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출판이 될 만큼 아주 훌륭한 논문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KBS 이사장 하던 이긴호 교수가 서양사 박사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좋은 논문을 썼을까?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좀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총명하기도 하지만 영어도 잘했지만 워낙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많이 겪으면서 나이에 비해서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어떻게 이 나라를 키워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독립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강한 자기 소명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공부를 짧은 시간 내에 해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이 스펙은 우리 목사님 이 정도 스펙 되는 사람 목사님도 안 되죠? 미국의 대통령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스펙이 못 따라오는 거 맞죠? 이 프린스턴하고요, 하버드, 조지 워싱턴이 IB에서 최고의 학교예요. 그런데 이 최고의 학교를 이렇게 다 다닌 거예요. 그럼 이제 선교사들이 전부 다 뒤에 좀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대학을 나온 미국 대통령 중에도 이만큼 스펙이 좋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 세계적인 학위를 가진 사람. 거기다가 서당도 오래 다녔죠. 과거 시험도 봤죠. 한시도 잘하죠. 동서양 교육을 다 이만큼 받은 분이 없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러시아 혁명 이후에 1917년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는데,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924년에 소련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소련 사회를 보고 이분이 글을 써는 보면 엄청나게 잘 쓴 거예요. 지금 소련이 망한 뒤에 볼 때 그 본질, 앞으로 왜 망하는지,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망하는지 그걸 이미 다 1920년대 소련이 한참 올라올 때 그때 벌써 다 예측을 해버렸습니다. 그 글로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대학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중에 이제 다시 우리가 망한 다음에 1910년 8월 달이 우리가 29일이 국庆일이죠. 그런데 그때 이후에 서울로 돌아와서 YMCA 총무를 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자 중에서 우리 독립운동 한 분이 도산 안창호,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 이상재 선생 다 기독교 신자예요. 당시에는 서당에 다니다가 감옥도 다 이분들이 갔고요. 감옥 가서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가 이 영혼이 구제를 받고 좋은 나라를 만드는 길은 이 기독교 신앙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3.1운동 때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 대표들입니다. 천주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그러면 이렇게 기독교가 많으냐? 그것이 바로 선교사들의 영향이 아주 컸던 겁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도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은 대단한 기독교 집안인데요. 아주 독실한 집안이에요. 기독교에서 이화여대 유학을 보내준 거고, 또 기독교를 통해서 이분이 옥사를 할 정도까지 그 신앙심으로 이런 자기 삶을 이끌어갔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일제시대 때는 보시면 1945년 우리가 항복할 당시에 일본군이 780만이 넘었어요. 780만, 지금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인지 아시죠? 60만. 그럼 꼬박이 13을 하면 우리 현재 대한민국 국군 60만 꼬박이 13배를 해야 780만 명의 일본군이 되는 겁니다. 일본군은 본토에 한 400만 있었고 밖에 나간 것이 한 300만 넘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 있느냐? 조선, 만주, 중국, 베트남, 인도지나 반도와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당시에 우길승천, 그야말로 요즘에 이 일본군 깃발 해 옆에 막 빛이 팍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있죠. 그 우길승천기 이런 정도로 나라가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제 군부가 이제 잡고 난 다음에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을 폭격했어요. 그래서 가미가제 특공대하고 가가지고 진주만을 폭격을 했는데, 이게 당시에 미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이 침략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1년 이 책,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41년 8월 1일 일본 내막기, 이거를 영문판으로 된 거예요. 그 이승만 있죠. 오늘의 도전,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일본이 반드시 미국을 공격하게 되는 이유를 쭉 써놨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을 침략하니까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때 일본하고 잘 이렇게 맞아가지고 뭐 일본이 설마 우리 침략하겠냐? 우리는 뭐 그런 걸 생각도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거 저자가 누구냐 하면은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 출신이 이승만이 이런 책을 썼는데 이렇게 학벌 좋은 사람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영어로 썼으니까 또 굉장히 읽기도 좋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이 이승만 이 영감이 약간 좀 맛이 가버렸다. 욕을 많이 먹었어요.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승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욕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4개월 만에 그거 보시오. 8월 1일에 책이 나왔는데 바로 넉 달 뒤에 진주 만에 그 습격에서 1,500명 이상이 죽어버렸어요. 일본의 공격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와서 미국 군인과 민간인을 1,000명 이상 몰살을 시키는데도 그걸 몰랐느냐. 그런데 그걸 국무부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쓴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이 책을 보고 국무부 간부들도 전부 다 조롱을 했어요. 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고. 일본이 어떻게 미국을 침략하냐고. 그랬던 친구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죽고 나니까. 그래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고려를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일약 미국에서도 성견지명이 있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선지자와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통찰력을 입었다. 그러니까 인기가 확 올라가고 이승만 대통령 명성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미국이 참전을 해가지고 진주만 폭격을 받고 참전을 해서 미국이 일본의 주요 도시를 계속 공습을 했어요. 비행기로. 미국 사람들은 이제 자기 안 죽으려고 하니까요. 공습을 했는데 암만 공습을 하고 동경도 아주 대공습을 해도 일본이 항복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때 원자폭탄을 발명을 했어요. 원자폭탄을 발명을 해가 이 원자폭탄을 하나 때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원자폭탄을 이때는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고 트루만 대통령이 있어요. 트루만 대통령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약간 좌익적 성향이 강해요. 공산당에 대해서 우호적, 스탈린하고 아주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트루만은 반공주의자예요. 그 밑에 부통령인데도 이 사람은 아주 직선적이에요. 그냥 요즘 트럼프 비슷하게 아주 터프하고 아주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핵폭탄 던지자 이래가지고 8월 6일 날 히로시마를 때렸는데 핵폭탄은 여기 보시다시피 첫째는 엄청난 빛에 의해가지고 보는 순간 빛과 열에 의해서 사람이 화상을 입고 눈이 멀고 이래가지고 다 죽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빛과 열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거는 땅에 떨어지기 전에 터져요. 위에서 지상에 한 거의 500m 이상에서 터져요. 터지면서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서 건물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용산 미군 기지에 떨어지는 걸로 시뮬레이션 된 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용산 기지에 떨어지면 63빌딩이 휘쩍 잡아져요.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방사선 낙진이 이제 쭉 내리는데 한 2주, 3주간 내려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이때도 한 20만 이상이 죽었어요. 엄청난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죽으니까 또 안 하면 한 번 더 때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소련도 참전하고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겁니다. 맞죠? 이거 우리가 독립운동 열심히 해가 됐다.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어디 있느냐? 북한의 김일성이 그렇게 가르쳐요.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 동지, 위수김동이라 그래요.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설적으로 수행하셔서 영웅적인 승리를
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다 이렇게요. 위수김동. 근데 그게 바로 이제 김일성 사상, 위수김동 사상인데, 그거는 사실과 달라요. 김일성이 그때 그럼 부대가 몇 명 있었냐? 뭐 몇백 명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럼 780만을 이겼느냐? 설명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런 전설은 되지만은, 그러나 역사적 사실로는 팩트 위주, 사실 위주의 역사로서는 역시 미국의 핵폭탄이에요. 그런데 이승만은 일찍부터 그 한말부터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외교를 잘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지정학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폴란드하고 우리나라, 폴란드보다 우리가 더 불리해요.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 왜? 우리는 뭐 중국이 엄청난 나라가 있죠. 위에 러시아 있죠. 일본 있죠. 이거밖에 없잖아. 폴란드는 옆에 다른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도 없어. 똑 떨어져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 떨어져 있고 나머지는 다 강대국만 3개가 둘러싸고 있어요. 세계 2, 3, 4등이 다 둘러싸고 있고 미국 하나가 태평양 바다 건너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로 외교를 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독립국가가 될 수 없어요. 유지가 될 수 없어요.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200개 넘는 나라 중에서 가장 불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미국이 붙어야 돼요. 지금은 미국은 앞으로 어떠냐? 미국은 50년 이상은 절대 세계의 패권국가, 세계 1등이에요. 왜? 군사력이 1등이기 때문에. 나머지 달러, 과학기술, 이런 거, 우리 목사님도 미국 가서 공부하셨지만 그런 거 다 빼고라도 우선은 군사력이 최강이에요. 세계 다른 모든 나라의 군비를, 돈 쓰는 거, 군사용으로 쓰는 돈 쓰는 거 다 합쳐도 미국만큼 안 돼요. 엄청난 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신무기, 핵무기만이 아니라 요즘 같으면 또 좀 전에도 내가 어떤 장군, 아주 합참에 있던 장군 전화를 받았는데 미국 놈들 지금요, 우리 한국의 아주 정찰 위성이 여기에 상시 정찰 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계속 내려다보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20cm 되는 건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보고 있어요. 계속 사진을 찍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정찰 위성만이 아니라 각종 누가 말하는 거 도청하는 장치, 비행기를 요즘 이상한 스텔스, B-1B 이런 거 보셨죠? B-1B 그냥 아주 요상하게 생긴 게 정찰기가 막 날아, 폭격기가 어마어마한 폭탄을 싣고 날아오는, 그 보기만 해도 막 기분이 싹 나빠지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레이더에도 안 잡혀요. 아무리 밑에서 그냥 쏴도 그까지 올라가지도 못해. 그래서 고공에서 다 파가고 필요하면 그 폭탄을 그냥 퍼붓는데 폭탄이 북한에 있는 도시를 전부 다 파괴시키고 땅 속에 암만 깊이 파도 그까지 파고 들어가는 땅가 자체를 부숴버리는 그런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를 잘하는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 반드시 미국과 강대국에 의해서 일본이 무너지고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싸운다고 해가지고 당장 이기는 건 아니니까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독립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 책에 다 나와 있고 글로 다 쓰고 연설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망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소련이 미리 우리 북한까지 점령을 했어요. 근데 왜 38도 선에서 스톱했냐? 소련은 바로 들어왔어요. 한 9월 초에 벌써 다 먹었어요. 북한 38도까지 하는데 일본이 항복하자마자 미국이 뭐라 그러냐면은 요즘에 많은 그 외교 비사가 다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소련이 그때 가지고 있던 비밀 서류가 다 공개가 되고 미국의 비밀 서류, 외교 서류가 그 기한이 지나면 50년씩 기한이 지나면 다 공개되는데 공개된 서류를 보면은
미국이 그냥, 미국은 어디냐면 저 오키나와하고 저 밑에 있어요. 한참 멀리 있는데, 거기서 이리 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괌 이런 데 있다가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소련은 땅이 붙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브라디보스톡, 핫산 이런 데를 해가지고 바로 우리나라하고 땅이 붙어 있어요. 중국도 붙어 있고 소련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북한 땅을 차지를 막 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이거 다 먹고, 소련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조선 반도는 당연히 자기들이 먹고 일본까지도 홋카이도 정도는 자기들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군침을 삼키고 있었어요. 이 미국이 이걸 알고, 그래서 38도선까지 모아라. 그 밑에는 우리 미군이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겠다. 소련에 제안을 했는데 스탈린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쪽이 남은 거지. 그것도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해서 소련이 반만 먹지 못하고 오히려 소련이 아예 못 들어오게 하지 왜 들어오게 하느냐. 미국이 왜 우리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통일시켜가지고 미국이 관리를 안 하고 소련한테 왜 반 떼줘버리냐. 그러니까 미국이 떼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인데, 그거는 역사적 기록을 다 읽어보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때문에 그래도 반쪽알이 38도 이남이 남게 된 겁니다. 그 비밀 서류를 다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은 남았는데, 소련의 작전은 뭐냐? 소련은 신탁 통치를 통해 가지고 미국, 소련, 영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합쳐 가지고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를 좀 하다가 한 3년쯤 실력을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독립을 시켜주는 게 안 좋겠나. 바로 식민지에서 독립을 시키려니까 뭐 대통령 될 사람이 있느냐, 관리가 있느냐, 뭐 너희들이 할 수 있겠어 식민지만 하다가, 뭐 그 전에 한 거는 왕조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 김구 선생, 우리 우익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반탁이다. 신탁통치 반대다. 바로 독립해야 된다. 그런데 좌익들은 소련하고 김일성, 그 다음에 박은영 이런 사람들은 남노당, 북노당 전부 다 신탁통치 찬성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찬탁, 반탁이 싸웠는데 국민 다수는 일본 놈한테 그렇게 당했으면 되지, 이제 바로 우리나라를 세우자, 이게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익이 반탁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서 세가 확 커졌어요. 우익이 커진 겁니다. 그 반탁 운동을 성공적으로 해서 우익이 힘을 더 키우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반탁 운동이 이겼어요. 찬탁 운동은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거, 이런 거 하다가 결국은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상당히 반공 노선을 걷게 됐어요. 미국 자체도. 그래가지고 소련이 너무 내려오는 거는 옳지 않다 이래가지고 강한 반공 노선을 가지고 이 나라를 하는데 도와주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만큼 1920년대부터 철저하고 일관된 반공주의자는 전 세계 정치 지도자 중에서, 또 정치 사상이나 이론서 중에서 그렇게 일관된 반공 자유민주주의자는 없었어요. 미국에도 없었어요. 아까 재팬 인사이드 아웃 그 보셨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탁월한 정치 이론과 식견과 통찰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절대 공산당 안 된다. 그래서 반공 기독교 국가론을 정립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 뭐 누구는 못해? 아닙니다. 저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유엔 총회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 47년 11월 4일 유엔 총회가 한국에 관한 결의를 했는데 남북한 전 지역의 인구 비례 자유선거를 하는데 그걸로 가지고 재헌국회는 헌법 만드는 재헌국회를 만들자. 그리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그런데 감시는 이 선거 감시를 해야 될까? 누가 부정선거한지. 선거 관리 감시는 유엔 한국위원단이 하자. 그렇게 했는데 저 소련하고 김일성이가 38선 이북에는 들어오지 마라. 유엔 선거 준비 감시단이 들어가려니까 막아서 38선에서 막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보고 하니까 가능한 지역부터 하자. 그래서 우리가 남쪽만 선거를 했는데 그때 4월 3일 날 제주도에서는 우리 제주도는 못한다. 북한하고 제주도는 폭동을 일으켜. 북한은 소련군하고 막아서 못 갔고 제주도는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4.3 폭동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이건 또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4.3 폭동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재헌 국회의원 선거 실시를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의 좌익을 중심으로 한 폭동이 제주 4.3 폭동이에요. 그리고 북한 못 가고 이렇게 해서 두 군데 빼고는 선거를 다 했어요. 북한하고 제주도 빼고는 선거를 했는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김구 선생 보고 김구 선생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 살 형님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김구 선생 보고 아우님 우리 이 대한민국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아우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힘을 합쳐 봅시다. 우리 학생들도 많이 왔네. 학생들 잘 들어봐요. 그런데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 형님, 나는 실소. 어떻게 단독 정부를 세울 수 있습니까? 통일 정부를 해야지 어떻게 단독 정부 하면은 영구 분단이 되는데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지금 반쪽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우리가 독립운동 했습니까? 그럼 김구 선생이 못하겠다고 자빠져 버렸어. 그때부터 김구 선생은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반대했어요. 단독 정부는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과 김규식 선생은 김성수 한민당 책임자 요즘 동아일보 그러니까 삼양사 여기 사장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김성수 이런 사람들은 단독 정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공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김구 선생은 바로 제3의 길. 통일 정부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선거하면 안 된다. 북한의 김일성은 우리는 공산국가를 해야 된다. 김일성과 박은영은 공산국가. 우리 이승만, 김성수, 한민당. 김성수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김구 선생은 두 개 무조건 합쳐라. 공산당이든 자유민주주의든 합쳐라. 합쳐서 남북 합작론을 주장한 게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 그거 요즘 보면은 우리 젊은 학생들은 그때 그만 김구 선생이 잘했으면 통일이 됐지 않겠느냐. 학생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토론을 해보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이제 국제 정세와 당시의 역관계를 봐야 되는데, 당시에 소련은 무조건 일찍부터 북한에 와서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지주들한테 땅을 몰수하고 친일파했던 사람 막 박해를 하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 일본 일제시대 때 벼슬이라도 좀 했던 사람, 땅 좀 가진 사람은 다 보따리 사서 피란을 왔습니다. 남쪽으로 피란을 왔습니다. 그게 바로 실향민. 그게 한 7, 800만 왔죠, 그때. 다 도망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 공산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 무상 몰수도 하고 이래가지고 토지 같은 거 다 몰수하고 이렇게 공산 국가 건설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가운데서 남쪽에 이승만 대통령은 동대문구에 국회의원으로 나갔어요. 한 94% 이상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재헌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재헌국회 들어가니까 연세도 높고 또 워낙 유명하고 이래서 초대 국회의장을 하셨어요. 지금 국회의사당 가보시면 한가운데 큰 이렇게 돔 있죠. 돔 밑에를 로텐더홀이라고 하는데 로텐더홀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거기 하나 서 있어요. 왜? 그 세울 때 제가 국회의원 했는데 그때 토론이 많이 왔어요. 한 몇 달을 토론했는데 결판이 안 나요. 이승만 동상을 어떻게 여기 세울 수 있냐? 더불어당은 이제 그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세우자. 싸우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이긴 이유가 초대 국회의장이 있지 않느냐? 초대 국회의장이 이승만입니다. 그럼 이대가 신이 기는데 초대 국회의장을 했는데 초대 국회의장을 빼고 그럼 누구 동상을 세우냐? 아무도 못 세운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그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어디 있냐면은 이화장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남산의 자유총연맹 그 마당에 들어가면은 입구에 그 왼쪽 편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3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재헌국회를 통해서 했는데 이 재헌국회의 내용이 유진호 선생하고 이제 이렇게 쭉 초안을 만들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이 정치 관련된 국제법도 하고 정치학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리고 미국 생활을 30년 이상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앞선 정치 제도를 아주 온몸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정확하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내각제로 하기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 없앴다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 대통령 없애면 나 이제 참여 안 하겠다. 아주 그냥 재헌국회의원들한테 큰 소리 한 빵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만드는데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도록.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어요. 초대 대통령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뽑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4년 하고 난 다음에 임기 마친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직선제 안 하면 나도 안 하겠다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승부수를 잘 던져요. 굉장히 반대파들이 싫어요. 그래서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다음에 개헌이 또 됐어요. 뭐 그 개헌 과정에 여러 가지 부작용 되지만은 그렇게 됐다. 그런데 이 국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재헌국회를 개헌하면서 7월 17일 날 국회에서 국회 개원 70주년 헌법 만든 재헌 70주년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건국 70주년은 행사 못하겠다. 건국은 지금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다. 1919년이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나라가 있는데 뭐하러 독립운동을 해요? 그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 올해는 8월 15일 날 아무런 70주년 행사를 안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북한은 여러분 보셨지만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9일 날 북한은 아주 성대한 고위원, 아주 그냥 역사상 유례없는 핵을 가진 세계적인 강근대국, 위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 기념을 거창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막 초청을 하고 지금 난리예요. 애들 동원해가지고 그거 막 카드 섹션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는 아예 안 하겠다. 어디서 하나 내가 물어보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몇 명 앉아가 무슨 뭐 해방 뭐 73주년 뭐 이런 거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럼 저쪽은 저렇게 거창하게 하고 우리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에는 정말 나라라고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밖에 없네. 대한민국은 뭐 자기 생일도
없는 나라네.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생일을 거창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 생일이다. 우리 어머니 생일이다. 이거 해야지 가족이 단결도 하고, 옆집에서 볼 때도, 저 집은 집구석이 됐네. 이거 생일도 안 하고, 1919년 조선시대 때, 식민지 때 그때가 그 국가를 세웠다 이러니까, 옆집에서 볼 때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볼 때 이 나라가 이게 나라인가? 이게 정신이 나갔나 있나? 이해가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이 건국 기념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 당 이야기를 당은 못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8월 15일 날 10시에 기념식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를 전 성도들, 사랑 침례교회를 비롯한 전국의 전 성도들이 다 모이셔서 우리 바로 이 나라를 세우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시면서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재헌국회를 바로 개원할 때 이승만 국회의장과 이 사회로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로 개원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좀 한번 읽어보시면 5월 30일 오후 2시 재헌국회 개원식에서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문을 직접 하셨는데요.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문을 이름 누구예요? 김승현이요. 김승현. 승현. 우리 어린 학생 성도께서 우리 이윤영 목사님의 그날의 그 정신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한번 기도를 하십니다. 크게 한번 읽어봐요.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성립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크게.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크게.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도탄이 오래갈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만 확대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하죠. 박수 한번 크게. 몇 학년이요? 중2. 중2 우리 김승현. 네. 잘하는데 박수도 한번 두 번 해주세요. 잘했어요. 이런 기도로 나라를 세운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귀한 대한민국입니다. 이 유라시아 대륙, 북한이 있죠. 이 소비에트, 러시아가 위에 붙어 있죠. 소비에트가 얼마나 방대한 대륙입니까? 시베리아 벌판부터. 중국 공산당이 쭉 붙어 있죠. 이 엄청난 공산 대륙에서 그 끄트머리, 작은 반쪽 끄트머리에 이 하나님의 기도로 기독교 반공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만약 우리에게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고, 그때 만약 우리에게
미국이라는 해방군이 없었고, 그때 만약 우리 국민들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깨닫지 못했더라면 오늘 우리와 우리 손자들이 김정은이 밑에 살았을 거 아닙니까?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밑에 살지 않고 이렇게 교회 새로 성전 또 신축한다 그러고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김정은이 밑에서 이런 게 있습니까? 무슨 아까 보니까 킹 제임스 성경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북한에는 성경만 가져도 그냥 다 죽이는데 정말 참 좋은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건국이 이렇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바로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미군이 3년 동안 하다가 그 통치권을 이제 받고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건국할 때 그 중앙청, 지금 광화문 그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쭉 건국하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만드느냐? 헌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헌국회 역사상 4,000년 만에 처음으로 총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을 뽑고 정부를 만들고 국군을 창설하고 또 전부 그때 일제시대 때 그 땅이고 뭐고 다 뺏겼으니까 그 땅을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해서 토지개혁을,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6.25가 바로 터졌습니다. 그럼 6.25는 어떻게 터졌느냐? 여러분 이것도 또 남침인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미군이 바로 1년 전에 철수를 해버렸어요. 미군이 철수하면 바로 전쟁이 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누가 핵을 막아줍니까?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항복을 하든지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침 과정도 비밀 서류를 쭉 보면은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남침의 적절한 때가, 스탈린이 뭐라 그러냐? 이제 미군이 철수했으니까 이제는 모택동하고 이야기해봐라. 이래서 김일성이가 이제 모택동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스탈린은 이미 허락을 해놨고, 그래서 남침이 일어납니다. 남침이 일어나는데 이 남침 과정에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아시죠? 인천이 아주 세계 전적사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 아닙니까? 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공산군 침략에서부터 벗어나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목사 여러분 보셨죠? 이 인천이 아니고 이분은 김포의 목사가 이적이라는, 이름도 이적이요. 이적이라는 목사하고 여기 이렇게 있는 사람은 이적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안명준 목사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그 프레카드를 보면 이 메가더 동상입니다. 월미도 메가더 동상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이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불을 발에 감아놓고 기름을 부어가 이제 화장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미군을 추방하라, 점령군 우상을 철거하자 이래놓고 세계 비핵화라고 했습니다. 세계 비핵화는 뭐냐? 세계에 있는 핵을 다 없애기 전에는 우리 공화국 핵도 못 없애겠다 이겁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세계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의 핵만 왜 없애라 그러냐? 세계가 다 없애면 우리도 없애겠다.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이야기를 바로 이 인천 메가더 동상 밑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지켜주시죠? 안 지키실랍니까?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에
이 6.25도 이겨서 문제는 지금 이제 정전협정이 맺어졌는데 우리 한국군은 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 정전협정에 관여할 게 없습니다. 왜?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이 정전협정 참석 못하겠다. 우리는 아예 기본적으로 이 북침이 아니라 북진 통일을 하기 위해서 북으로 올라가서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 정전은 반대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서명을 안 해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있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중공군하고 유엔군하고 북한군 이렇게 3자 협정으로 정전협정이 돼서 지금 또 정전 중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 청와대 대통령은 마치 이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핵무기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데 걱정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인데요.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억지로 미국한테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도 석방하고 여러 가지 강수를 둬서 미국이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하고 상호 방위 조약 이런 거 맺은 역사가 없습니다. 안 합니다. 이런 협약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상호방위. 미국이 침략받으면 우리가 도와준다. 우리가 침략받으면 미국이 도와준다. 이런데 미국은요, 지정학적으로 너무 좋은 나라예요. 미국은 옆에 적국이 없어요. 캐나다도 적국이 아니고 쿠바 하나 여기 밑에 붙어 있는데 그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멕시코도 적국이 아니에요. 뭐 없어요. 그럼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너무 안전해요.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옆에 전부 러시아하고도 중소분쟁 계속 러시아라는 강대국 옆에 인도 있고요. 파키스탄, 몽골, 각종 베트남부터 캄보디아 쭉 18개 나라가 붙어 있어요. 중국 주변에는. 중국은 굉장히 방어하기 어렵고 힘든 나라인데 미국은 국방 안 해도 거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세계 최강의 군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세계의 패권국가예요. 전 세계는 우리 미국이 평화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반미 운동을 하면 그냥 갖다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냥 용서를 안 합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무조건 봐줄 것 같죠. 하나님이 그냥 불벼락 내리는 거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좋으니까 불벼락 못 내리겠지. 내가 암만 하나님 밑에 반역을 해도 괜찮겠지. 반미 운동해도 되겠지. 반 하나님 해도 어떻게 했어? 그냥 불벼락을 내리치는 거. 많이 구약에 많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별로 없죠, 목사님.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가 잘 지내야 됩니다. 왜? 미국이 세계 최강이니까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를 해방을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6.25 때도 우리 뺏길 때 또 지켜줬잖아요. 우리가 경제도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국이 요즘 올라오죠. 중국이 목을 좀 쳐드니까 미국이 그냥 사정없이 내리치는 겁니다. 어떻게? 관세를 그냥 때리는 겁니다. 그럼 중국이 보복 관세하면 더 때려버려요. 그래서 미국은 달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세계 경제기구나 군사기구, 나토부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미국의 상대를 하려고 하고 미국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런데 우리나라만 G2라고 해요. G2. G2가 없어요. only one. 미국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중간에 왔다 갔다 조종자 그래 해봐. 우리가 조종자 하는 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미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절대로 이인자를 용납 안 합니다. 미국이. 중국이 올라와요? 일본이 올라와요? 일본도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일본이 그때 경제를 워낙 발전시켜 일본이 미국 땅을 거의 살 정도로 돈 많이 벌어서 곧 일본 천지가 된다고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보내요. 지금 중국이 올라오는데 지금 한 방에 보내요.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를 이충곤 박사님 전번에 와서 이야기한 들으셨죠? 그보다 더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4.19 민주혁명,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내각 책임제를 해봤어요. 양원제도 해봤어요. 잘 안 돼요.
이렇게 민주적으로 한다고 해보니까 또 좌익 세력이 대두해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학생들 매일 데모하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쿠데타가 또 일어나버린 겁니다. 자,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을 했는데 장면 총리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냥 그때는 내각 책임자니까 총리가 사실 국군 통수를 해야 되는데 총리가 도망을 가버리고 저 해화동 어디 수녀원에 가가지고 숨어버렸어요. 그 이런 겁쟁이들은 안 돼요. 고종도 마찬가지. 고종이 제대로 왕이라면은 고종이나 그 다음에 고종 다음에 누굽니까? 순종이죠. 고종, 순종이지. 예. 그리고 고종, 순종 이 왕족이 일본하고 싸움을 하든지 정 안 되면 단식 투쟁이라도 해야 되는데 일체 없습니다. 그 바로 일본 천황하고 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왕이 우리나라 왕은 원래 중국의 황제 밑에 왕이거든요. 이제는 그걸 바꿔가지고 소위 길가에 단 겁니다. 바꿔서 일본 천황 밑에 우리는 왕과 같은 이런 위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탕금, 왕실에 쓰던 돈도 그대로 주고 그 밑에 지위도 그대로 보장하고 왕족에 대한 귀족 칭호 이런 걸 다 받아먹고 나라를 넘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일 합방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일본의 힘으로 먹었지만 우리 왕족은 저항을 안 했습니다. 국민들은 여러 가지로 의병도 하고 3.1운동도 하고 죽은 사람이 있지만 왕족은 죽었다 소리 들어봤어요? 왕족이 일본 침략자들하고 싸우다가 죽었다 소리 들어보셨어요? 혹시 기록이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바꾸겠습니다. 단식했다 소리 들어봤어요? 밥 한 끼 굶었다 소리 없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면 총리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는 본인이 그 막든지 해야지. 초장에 막았으면 막습니다. 이건 뭐 해병대 이게 연대 정도 데리고 와가지고 한 건데 그건 못 막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휘자, 국군 통수권자 지휘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나라 넘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 나라를 끌고 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또 김정은이 내려오면은 과연 누가 싸우겠냐? 저는 싸우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고 기도만 할 겁니까? 진짜 싸워야 됩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 올 것이 왔구나 이래버려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반공주의, 한미동맹,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로 내각제 이거 책임이 없어 안 되겠다. 직선제하고 유신체제 해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엄청나게 했는데 뭐냐? 핵심은 박정희 모델입니다. 박정희 모델은 뭐냐? 수출 위주로 첨단 중화공업화로 경제개발을 5개년 계획시켜서 계속하자. 그랬는데 야당은 뭐라 그랬냐? 그렇게 하면은 제가 그때 박정희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반대했어요. 저는 유신 반대, 저는 삼성개헌 반대, 고속도로 뚫는 것도 저는 반대, 월남 파병도 반대, 현대자동차도 반대. 저는 계속 반대했어요. 왜? 저는 애국심으로 반대했어요. 바로 이게 신식민지가 된다. 국토는 있지만 경제가 완전히 식민지로 바뀐다. 왜? 첫째, 우리는 고속도로 뚫는데 돈 없지 않느냐? 그냥 국도 좀 고쳐 쓰자. 돈을 자꾸 빌리게 돼. 포항제철하는데 돈 빌려야지, 현대자동차하는데 돈 빌려야지. 그 다음에 박정희 신도시가 뭡니까? 박정희 신도시는 울산, 포항, 구미, 창원, 경기도 안산. 여기에는 모두 다 공장이나 일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멋진 주택이 있고 대학이 반드시 있습니다. 박정희 신도시는 반드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도 멋있습니다. 아직까지 박정희 신도시는 세계 최고의 계획 신도시입니다. 노태우 신도시는 뭐냐? 200만 원. 여기 부천의 중동. 저 대학이 어디 일자리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분당, 평촌, 이런 거 다 일자리가 없어요. 그냥 배드타운.
그 다음에 이명박 신도시는 뭐냐? 이명박 장로님이시면 지금 감옥 가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명박 신도시는 뭐냐? 그린벨트가 임대주택만 시컷 지어놨어요. 강남 선거가 뒤집어지는 이유가 임대주택만 몰로 지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표가 확 뒤집어져요. 박근혜 대통령은 뭐냐? 역사 근처에다가 뭐 해피타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그 직장인들을 한다고 그 역사 주변에 시끄러워서 별 주택지로서 인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 대통령은 조잡한 도시 정책을 하고 있어요. 가장 잘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 신도시. 도시는 반드시 잠자리도 있어야 되지만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배움터, 대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공원이 있어야 돼요. 박정희 신도시는 여러분 보세요. 다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보니까 박정희 신도시를 능가하는 우리나라의 신도시가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본종속,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거나 포항제철을 하려면 기술종속. 이거 뭐 우리 목사님 그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그 다음에 시장종속. 우리 물건 누가 사주겠냐? 자동차 우리는 누가 사주냐? 자동차 부품이 뭐 우리 목사님 자동차 부품이 요즘에 한 2만 가지? 만 가지입니까? 만 가지 정도 부품인데 그 중에 한 개도 제대로 못 만들어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자동차 한다 그럴 때 그러다 보면 기술 종속. 근데 한국 자동차 그거 뭐 누가 사주냐? 이렇게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식민지가 된다, 신식민지가 된다, 경제 예속이 된다, 국가 예속이 된다 그러는데 박정희가 밀고 나간 겁니다. 다 성공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데 지금 보면 박정희 인기가 김정은의 인기보다 반도 안 되더라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뭐라 그랬냐. 선거 때 보면은 대중경제론이라고 이런 책이 이거보다 조금 작은 책이에요. 이거를 그냥 대통령 선거할 때 막 뿌렸는데 저는 그때 대학 1학년 때인데 2학년 때구나. 그때 제가 그걸 대중경제론을 가져다가 우리 서클에서 운동권 서클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중경제론 우리는 그때 그거를 믿었어요. 뭐냐? 우리는 외국에 더 이상 식민지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박정희식으로 저렇게 돈 빌리고 기술 빌리고 시장에 가서 구걸질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어떻게? 농사 짓자. 농업 위주. 그 다음에 중소기업도 기술 높은 건 하지 말고 러닝 팬티 뭐 신발 이런 것만 만들면 되지. 뭐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제철소, 뭐 전자는 일본 아니야. 자동차는 미국, 독일 아니야. 제철소, 일본 제철, 미국의 US 스틸 얼마나 잘하냐. 우리가 지금 따라가서 언제 하겠어? 돈 있어? 기술 있어? 뭐 우리 물건 사줘? 해봐서 우리? 한 번도 안 해본 거 이런 걸 하면 되겠어? 박정희 저는 말이야 일부러 총통제 만들어가 자기가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이런 정치 선거용으로 저짓을 한다. 가자 데모하러 가자. 그래서 저도 막 나가서 데모하다가 안경 다 깨지고 신발 잊어먹고 잡혀가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지나놓고 딱 보니까 저는 그때 완전히 좌파 운동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나놓고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제가 14년 뒤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보니까 저는 그때 대한민국 경제가 70년대 말이나 80년대 중으로 망한다고 봤어요. 빚더미 때문에 나라가 그냥 무너질 거라고 봤는데 아니 이거 안 무너지고 계속 잘 돼가 지금 세계 10위까지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항복 안 한 사람들 이 대중경제론 이게 농업, 경공업 위주의 작업발전 이게 아직까지도 이 생각하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재벌이라는 놈은 다 매판 자본이다. 외국 기술하고 외국 돈까지 매판 자본, 재벌 다 문 닫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감옥에 이재용이도 잡아놓고 지금 롯데 신동비 잡아놓고 계속 잡아놓고 이런데 그러면 누가 투자하나요? 그래서 박정희가 이렇게 했는데 이 고도 막 경제가 발전하는데 34년간, 63년부터 90년, 34년간 연평균 7에서 10% 성장을 했는데 이게 세계 경제개발 역사상 최고 고속 성장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삼성 같은 거는 일본을 능가하고 자동차도 지금 이태리 같은 거 다 영국은 다 짓겠죠 벌써? 프랑스 다 짓겠습니다. 엄청난
대역전을 이룩했는데 지금은 이제 내리막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여러분 한일 국교 정상화할 때도 학생운동권이 매국적인 한일협정 결사 반대 위수령이 나고 데모하고 재벌과 빈곤, 재벌이 피를 빨아먹어서 우리 청계천에 판자촌이 많다. 우리가 가난하다. 재벌을 타도하자. 월남파병, 우리가 왜 남의 나라에 지금 미국의 용병이 돼서 남의 나라 국민을 죽이러 가느냐. 반대. 중동 건설, 중동에 지금 거기 나가 땡볕에 왜 우리 젊은이를 고생시키느냐. 고속도로 반대, 새마을운동 반대, 다 반대했는데 다 성공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80년대 대가 민주화의 봄, 광주, 여러분 요즘 따드는데 이거 제가 드리면 이것만 가지고 내가 별도로 한 며칠 동안 계속해도 신동잖아요. 그런데 요지는 지금 현재 87년, 현행 헌법은 87년도에 민주화의 그 과정 속에서 이룩한 위대한 헌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요. 48년에 만든 헌법도 훌륭하지만 지금 헌법은 바로 체육관에서 유신시대 이후에 체육관에서 하던 선거를 15년 만에 직접 국민들이 대통령 뽑도록 한 엄청난 헌법을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된 헌법인데 이 국회의원들이 입만 뻥긋하면 헌법 고쳐야 된다. 이 문재인 대통령 똑같아요. 헌법 고쳐야 된다. 헌법을 어떻게 고치냐? 완전히 북한식으로 고치려고 하는데 이거 막아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양보하면 첫 번째 교회부터 신앙의 자유가 첫 번째로 없어질 겁니다. 북한에 여러분 성경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있어요? 목사 있어요? 교회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그 북한의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리면 또 그만 한참 해야 돼. 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등장했는데, 이거는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하는 거는 대체로 이 우익의 분열, 이회창, 이인재 분열을 통해서 대신에 노무현 대통령 이 좌익 쪽에서는 DJ와 JP가 합치고 이쪽은 나눠지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이명박 박근혜 친이 친박 머리 뜯고 싸우다가 지들끼리 탄핵해가지고 자살해서 둘 다 감옥 가 있습니다. 이게 틀림없습니다. 절대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감옥 간다. 그 다음에 햇볕 정책도 좋은데 햇볕 정책으로 저는 뭐 일정하게 북한의 그 위험성을 잘 알면서 해야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상을 탔지만 햇볕 정책 때문에 바로 북한이 핵무기 만들 자금을 얻고 또 핵무기 만들 시간을 얻고 뒷구녕에 핵무기를 만드는데 앞에 햇볕 정책으로 이렇게 살랑살랑 하니까 앞에 이 핵무기를 못 본 겁니다. 이 위장 전술에.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햇볕 정책이 좋지요. 햇볕 뭐 싫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런 속임수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구속은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촛불에 대해서요. 촛불과 태극기가 싸우는데 뭐 촛불은 뭐냐? 지금 이제 민주당은 촛불 시민혁명 이렇게 하는데 촛불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과 재판과 이런 것으로 박근혜를 잡아넣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좌익들이 하는 거는 뭐냐 항상 몽둥이를 들고 홍위병식으로 광장에 모여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국회를 둘러싸고 탄핵 안 하면 다 불태워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의 위력으로 법을 뛰어넘는 강제를 하는 것을 우리는 민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좌익의 수법입니다. 그 절대로 그렇게 가면 누가 피해보느냐? 첫째 여성이 피해를 봅니다. 약자가 피해를 봅니다. 주먹 센 놈이 뭐 덕을 볼 겁니다. 뭐 해병대 출신 염하지만 특공단 이런 사람들은 좀 덕 볼 겁니다. 가서 뭐 그냥 공수특전단 주먹으로 힘으로 하면 모르는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법으로
그 다음에 국회에서 각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적폐청산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적폐청산이라는 게 무엇이 적폐냐? 그러면 국정원장을 4명이나 연속으로 다 잡아놓고 대통령 살아있는 대통령 다 집어넣어버리고 국군 기무사령부 다 해체해버리고 그 다음에 재벌이란 재벌은 이재명부터 신동빈부터 다 잡아놓고 나머지 아직 정경련도 다 야 열중시효 해산 그 다음에 최저임금 무조건 2년 만에 29% 올려버리고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을 갑자기 확 줄이라 그러고 그러면 누가 사업하고 누가 공장을 돌릴 사람 누가 있고 빵가게는 누가 하고 음식점은 누가 하고 편의점은 누가 하냐 식당 누가 해. 자,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너무 북한에 가깝다. 그래서 김정은이만 보면 우리 대통령은 너무너무 표정 관리를 못해요. 뭘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대신에 박근혜, 이명박이 30년씩 징역 때리고 나는 그렇게 하면서 김정은이 하고만 그렇게 좋으면 그게 과연 통일이 되고 국민 화합이 되느냐?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노총 이야기는 뭐 주 52시간부터 뭐 시간당 최저임금 10,000원 다 해줘요. 전부 정규직화 다 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다 적폐로 이런 몰고 이게 안 된다. 그 다음에 청와대 지금 비서실장 임종석이부터 너무 김일성주의자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언론 보도됐지만은 비서실의 거의 60%가 전부 김일성주의 학생운동권에 학생회장하고 학생운동하던 사람 들어간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사람. 제가 그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런 학생운동권이 3명만 들어가 있어도 휘뚝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조직을 해보고 비밀 활동을 해본 사람, 사상이 확고하게 무장된 사람은 3명만 들어가면 이거 확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벌써 30명이 더 들어가 버리는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우리 핵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핵을 폐기를 안 하면, 북한은 핵 폐기를 안 하면 우리가 핵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핵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까? 우리 목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세계에서 핵무기 만들 능력은 5위 이내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엄청난 핵기술 강국입니다. 그럼 목사님한테 나중에 자세한 거 들으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핵무기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는 설계도가 1000장밖에 없다 그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도사님 앞에.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는 설계도가 20만 장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기술이에요.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입니다. 중국하고 몇 개 없습니다. 일본하고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왜 못 만드느냐? 만들면 북한처럼 지금 미국이 핵 만들지 마.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 외에는 못 만들어. 미국이 딱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핵 확산 금지 NPT. 그리고 미국이 못 만들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미국 보고 야 너희들 핵 좀 그러면 여기 갖다 줘. 우리 못 만들면. 아니면 우리 만들게 해줘. 북한이 하나 없애면 우리도 없앨게. 이렇게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핵이 없으면요. 여러분 북한은 총을 가졌고 우리는 태권도 8단이다. 우리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써요. 태권도 8단하고 총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총이 이기죠? 이것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태권도가 8단, 유도가 17단이라도 총 가진 놈은 못 동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 외딴집이 많기 때문에 총기를 소유하게 해요. 여자가 혼자 있어도, 외딴집이 혼자 있어도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한들이 접근 못 합니다. 하면 바로 쏴버려요. 쏴도 자기 정당방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핵이 없으면은 아무리 비행기를 가져오고 그 밑에 뭐 이지스함 만들고 탱크 잘 만들고 암만 해봐야 핵이 없으면 핵 가진 나라한테 집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세계 7대 군사 강국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죠.
약하다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강하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맞습니다. 역시 뭐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최고네. 북한이 지금 우리보다 셉니다. 이유는 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는 우리가 한 40배 이상 강해요. 잘 살아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총 가지고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지. 안 내놓고 백입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싸울 생각이 없어요. 목숨 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깡패와 강도가, 권총 강도가 나타나는데 아무도 안 다치고 아무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려고요. 아무도 죽을 생각 없이 다 엎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식민지밖에 할 게 없습니다. 독립자주국가는 강인한 국민 정신이 없이는 안 됩니다. 노예처럼 무조건 총 가지고 핵 가진 사람한테 평화 엎드려서 평화를 구걸하는 이런 국가를 노예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될 때 8년간 영국 여왕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8년간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독립을 했습니다. 남부가 떨어져 나가자고 할 때 남북전쟁을 4년 이상 했습니다. 전쟁으로 독립을 하고 전쟁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역시 김문수가 극우 전쟁 광희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됩니다. 핵이 없다면 미국의 핵이라도 갖다 놓게 해야 됩니다. 단 조건이 북한이 없애면 우리도 없애야 된다. 북한이 그러면 같이 북한이 없애면 우리도 자동으로 없애고.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생화학 무기가 있었습니다. 생화학 무기가 저 영동에 그 터널 안에 있는데요. 산 안에 그 안에 있는데 우리나라 생화학 무기가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한 무기예요. 우리나라는 생화학도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 기술이 기가 막힙니다. 이 스마트폰이 세계 1등하는, 그러니까 생화학 무기도 잘 만들고 핵 무기도 잘 만들고 우리가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정동수 기계과 교수님이 가르치신 덕택에. 진짜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1등이에요. 세계 최고예요. 맞죠? 맞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 생화학 무기 금지 협정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그때요. 미국에서 이거 없애라. 그래서 우리가 없앴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생화학 무기 하나도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다 없애버렸어요. 핵은 원래 안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적인 모범생이야. 범생이. 범생이하고 골목 깡패하고 일진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우리 학생, 아까 중학교 2학년. 일진하고 범생이하고 싸우면 범생이 매번 돈 내놔야 됩니다. 공부 안만 잘해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인한 국민 정신으로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핵을 가지든지 미국 걸 빌려도 놓든지 아니면 북한 핵을 없애든지. 북한 핵 안 없앱니다. 어떻게 없애느냐? 없애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북한의 민주화를 통해서 북한의 데모를 많이 하게 해가지고 핵무기를 철폐하라는 게 북한의 데모가 일어나면 데모하는 순간에 뭐가지 다 잘라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해. 북한에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전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면 북한이 뒤집어져요. 그러면 핵무기 자동으로 없어짐. 있어도 못 써. 맞죠? 북한의 선교, 북한의 기독교가 우리 남쪽만큼만 이렇게 생기면 자동으로 김정은이도 사라지고 핵도 사라지고 평화가 오고 바로 기독교 자유민주 통일이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들의 능력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경제는 한마디로 선심공짜만 없으면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기적을 할 수 있습니다. 선심공짜. 이거 누가 하냐? 정치인들이 합니다. 언제? 선거 때마다 선심으로 표 얻기 위해서 공짜로 준다는 이놈부터 떨어뜨려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를 경제를 망치는 자들입니다. 뭐 자살, 이혼, 출산 이거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언론 KBS, MBC 많이 하는데 KBS 지금 형편없습니다. 노정방송 노조가 잡아가지고 형편없는데 KBS 노조의 시청료는 안 내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내가 그랬어요. 정신 안 차리면 못 내겠다고. 지금 이런 국민 돈 받아가 너희들 만드는 게 이게 무슨 대통령 찬송가만 부르지. 원래 언론은 비판 언론이 돼요. 그리고 공정 언론이 되고 사실에 입각해야 되는데 그냥 찬송가만 부르는 그런 방송은 그거는 시청료 내면 안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사법부도 지금 민변, 우리법 이래가 다 장악했고요. 국정원장 4명이나 구속됐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 내가 만나면 다 놓습니다. 열중시합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데. 자, 기무사령부 해체, 경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 지금 보면은요,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면은 우선에 종전협정도 해버리고 평화협정도 해보면 미군이 주둔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핵이 없이 우리의 주권을 지킬 수 있을까? 못 지킵니다. 그 다음에 경제력이 우월하면은 핵이 없는 상태에서도 주권을 지킬 수 있으면 못 지킵니다. 전쟁 불사의 강인한 국방 의지 없는 국민이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없습니다. 북한 민주화, 북한 인권, 북한 보고마를 도와주지 않고 평화적 자유통일이 안 됩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신념 없이는 우리 국민의 이만큼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절대로 지키고 또 앞으로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대동강의 기적, 압록강, 두만강의 기적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고한 그 신앙심과 또 자유민주주의적인 신념, 우리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런 거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는요, 기업이 하는 것이고 기업이 일자리도 만들고 세금도 냅니다. 그리고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지 국가가 기업을 선택하는 때가 아닙니다. 기업이 자기 좋으면 미국 갈, 중국 가든지 인도로 가든지 기업이 국가를 골라가면서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세도 올리고 최저임금을 이래서는 안 된다. 많이 놀고 무조건 많이 놀자, 휴가 가자. 이거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그럼 돈 벌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긴 해야 되지만 너무 지금 심하게 놀자판으로 가는 것은 표는 나올지 몰라도 달콤할지는 몰라도 건강과 우리의 행복에는 거리가 멀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데 그래서 결론은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국부터 우리는 기독교 반공 자유민주 국가로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감옥에서 깊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바로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입국론자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이 나라를 세우고 지켜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켜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기업을 중시하고 기업을 귀하게 생각해야지 기업을 적폐로 몰아가 계속 탄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안 된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님들처럼 정동수 목사님 중심으로 잘 뭉쳐서 이렇게 제가 오늘 강의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재미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나라 사랑의 애국심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북한의 핵위기 그리고 공산화의 위기를 벗어나서 튼튼한 한미동맹 아래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 대동강의 기적, 압록강, 두만강의 자유통일의 기적을 우리들 모두 가져오실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